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1월 15일 방송 이후에 약 3주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트럼프 1월 20일 날 취임한 이후에 1월 21일 날 트럼프가 역사상 가장 큰 AI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서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4년간 최대 약 72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야심차게 발표했었죠.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고점을 치고, 그죠? 이게 1월 21일 날 나온 뉴스고 그 이후 우리 시장이 설 연휴일 때, 그죠? 딥시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는 자그마한 왕구나 장난감에서 벗어나서, 그죠? 4차 산업혁명 미래 먹을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중국 모습입니다. 자, 딥시크의 충격을 받은 이유,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AI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부담인 거죠. 자, 이러니까 우리 구글이나 또 메타, 오픈 AI 할 것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었던 미국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뭡니까? 미래 먹거리 AI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도전, 이 부분이 시장을 놀라게 했고 엔비디아가 17%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 돌직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취임 전후에서 엔비디아와 이 테슬라가 단기 고점을 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3개월 정도는 횡보 라인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충격을 빠졌고 결국 딥시크 사태는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었던 부분입니다. 시간이 꽤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딥시크가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보게 되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사실 중국의 주요 AI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게 되면 문샷 AI부터 기업 가치가 33억 달러, 이 주요 투자자들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AI 톱 논문 저자 수 상위 기관의 202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 순위에 8위였었던 중국의 칭화대 2위로 올라섰죠. 또 이 베이징대죠. 중국의 베이징대가 17위에서 2020년 17위에서 6위. 그리고 저장대가 89위에서 6위. 그리고 상하이 교통대가 40위에서 9위. 1위에서 10위에 AI 톱 논문 저자 수 상위 기관에 미국 5개, 중국 5개인데, 그죠? 중국이 약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고사양 칩을 통해서 개발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도 AI와 관련된 기술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열받겠죠. 그죠? 특히 트럼프 입장에선 취임하고 다음 날 72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관세 안 때리겠습니까? 더 많이 때려야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관세 폭취를 향해서, 그죠? 트럼프가 이 완전 무장을 했죠.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그리고 백악관 무역 관료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강경파들을
이미 포진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이 트럼프가 그죠? 취임하기 전부터 그죠?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의 기존의 전기차 100%, 그죠? 반도체 태양전지 50%였었던 부분에 추가 10%를 부과하고 멕시코, 캐나다엔 모든 수입 물품에 25% 부과할 것이다. 이미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죠? 4월 1일까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그 중간에 점차적으로 월별로 2%에서 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뭡니까? 1월 31일 날 이런 관세 부과를 한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딥시크 영향도 일정 정도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여하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부분은 한 달간 유예를 하는 흐름이고 중국에게는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은 그죠? 매스컴은 뭡니까? 우방국인 그죠? 우방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 부과했다라고 하면서 우방국계까지 관세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딥시크를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의 먹을거리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부분, 그 속에서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이번엔 베트남과 관련된 관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멕시코와 캐나다,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2017년, 18년에 트럼프 집권 일기 때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멕시코 부분이 29억 8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5억 달러 거의 뭡니까? 한 3배, 4배가 증가를 했잖아요. 이게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베트남을 통해서도 우회 수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보게 되면 2017년보다 그죠? 2022년, 2023년으로 보게 되면 이 캐나다를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겠다는 거죠. 마약 문제도 당연히 그리고 이민자와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미국이 압박하는 수단이지만 이 중국의 우회적인 수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이 관세 이야기가 나왔다. 한 달 동안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유예를 하겠지만 이제 나름대로 트럼프가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돼서 그 퍼센티지가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잠식해 있으니까 시장이 변동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상기하면 지금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 국가 보게 되면 중국이 1위, 멕시코가 2위, 베트남이 3위, 그리고 캐나다가 6위, 한국이 8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8위 이내에 있는 국가들은 다 뭐예요? 이 관세에 대한 부담, 그죠?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보이게 되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속에서 자동차, 그죠? 자동차와 반도체, 가전, IT 이쪽이 영향을 보일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이 유예됐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멕시코에 놓여져 있는 공장들, 그죠?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기아, 그죠? 그리고 이 캐나다의 이 LG엔솔과 포스코퓨처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쪽 하락을 대부분이 했지만, 그죠? 가장 멕시코, 캐나다에 진출한 기업들 위주로 하락폭이 컸었던 이유도 그런 거죠. 물론 멕시코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이 이 정도고, 그죠? 조그마한 것까지
합치면 거의 2천여 개라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담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품목별 이것도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트럼프의 이 관세가 말뿐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사실 중국이 위안화를 달러 대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이쪽 나라들이 귀합을 해서 달러를 대체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달러 대체를 시도하면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죠? 이거는 미국의 소위 맘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타겟은 중국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그죠? 반격을 개시했죠. 2월 4일 날 어제 구글과 관련돼서 반독점 조사를 한다. 근데 구글 사실 2010년부터 중국을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산 석탄이나 액화 천연가스, 원유와 농기계 이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전략물자와 관련된 부분도 일부 통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G2라고 하는데 G1이 관세 때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인민들에게 그죠?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만 한 거죠. 그러면서 직접 당일 그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일 날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체면은 좀 세우고 그런 와중에 10일까지 트럼프하고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라도 좀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일 텐데 트럼프가 누구입니까? 그죠? 칼 빼들었는데 쉽게 용인하지는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중국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격화됐을 때 2018년도처럼 치고받고 관세 네가 그만큼 부과해? 그러면 우리도 10% 받고 더블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진행될 수 있느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중국의 흐름이 틀리죠. 그 당시에는 중국이 계속 성장을 구사하고 있었던 때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죠? 시진핑 3기 독재 체제가 들어오면서 중국이 계속 사양길로 들어오고 있고 그죠?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베이징 번화가조차도 이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처럼 미국에 맞선다면 중국은 더 그죠? 디스플레이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을 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 창피하지 않는 선에서 그죠? 미국에 맞는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세는 협상의 도구다. 그죠? 그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요. 하다못해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중국 지금 이대로를 부과하고 지금 우리가 부과를 안 받는다고 편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등하게 보편적 관세를 보이게 되면 지금의 이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월 22일 이때부터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고 보험성 금리 인하가 멈추면 시장은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를 동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그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부분은 관세를 진행을 해서 여기서 세수를 잡고 그러면서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깎아주고 그러면서 기업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조업 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그죠? 이 관세를 통해서 쌍둥이 적자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2023년
2024년 강하게 상승했다고 2025년도 강하게 상승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거는 이미 딥시크에서 나왔죠. 그죠? 딥시크를 통해서 딥시크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 가장 축을 이뤘었던 그죠? 엔비디아가 주춤하면서 지금 118불, 153불에서 118불까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여기서 지켜내지 못하면 한 단계 더 내려가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그죠?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엔비디아와 또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쪽 부분이 힘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그죠? 그 딥시크를 통해서 오픈 소스를 통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메타가 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봅니다. 여하튼 관세나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AI 카펙스 피크아웃 가능성 그리고 금리 대비 특히 미국 증시가 절대적으로 비싼 상황, 완화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미국 시장이 다시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제한적인 흐름의 약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실적 기업의 뭡니까? 알파벳이라든지 그리고 AMD 모두 8%대 약세를 보였죠. 시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2024년만큼 상승하기를 바라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11월 6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8년 관세 트럼프가 처음 일기 때 할 때 그죠? 20%씩 하락을 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 그렇게 급락을 할 때 우리나라 PBR, 그죠? PBR 부분이 0.76배까지 하락을 했는데 2,450포인트 내외는 우리 시장의 0.85배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려와도 실제로 우리 시장에 관세를 부과해도 2,400을 하회하는 부분은 매수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이전에 이야기했었죠. 트럼프 2018년 이 집권 일기 때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 이 관세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이게 1000을 돌파하면서 1900까지 올라갈 때 그죠? 이 기간이 그죠? 상당히 오랜 기간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트럼프가 되면서 한 달 만에 1000을 돌파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관세 다 부과할 거라는 거 시장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글로벌 증시 부분들이 별 볼 일 없었던 게 작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미 11월부터 예상했던 수순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나리오별로 글로벌 GDP 변화율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던 관세 부과가 맞대응으로 가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악순환의 흐름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더 단단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018년 국내 대중국 수출 비중이 27%였고 2024년 현재 부분으로 보면 19%.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에 대한 수출은 늘어나면서 거의 비슷한 그죠? 위치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더 늘어나야 뭡니까? 수출 흑자가 나고 반대로 중국은 2022년 이후 중국은 무역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 섹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우위에 서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이 자꾸 빨라지고 있는데 1월 수출이 우리 Y와 Y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3% 그죠? 한국 수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12월 달 6.6%까지 반등했었는데 1월 마이너스 10.3 역성장을 했는데 사실 설 연휴가 2월 달에 있던 게 1월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4일 이 조업일수가 줄어들었다는 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가 줄어들었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섹터가 12월보다 수출 증감률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 역성장했다는 게 좀 부담인 거죠. 그런 가운데에 미국, 중국, EU, 일본 할 거 없이 다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나쁩니다. 그죠? 그런데 엊그제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수, 그죠?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글로벌 제조업 PMI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은 그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발표된 중국의 PMI도 50이 넘어 있는 상태지만 뭐 지난달보다는 좀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제조업 PMI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데 미국이 뭐예요? 예상치 49.3을 상회해서 50을 27개월 만에 올라섰습니다. 거기에 신규 주문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한 흐름. 자,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도 1월에 달에 수출이 좀 부진했었던 부분을 2월에 회복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제가 1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조선과 전력기기. 이제는 조선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모멘텀도 좋고 괜찮으지만 뭡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PBR이 너무 높은 위치 수준까지 왔다. 좀 먹을 게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조선주 쪽은 오히려 올라가면 찰실현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한미일 AI 동맹, 샘 올트만이 들어오면서 뭐 SK, 카카오, 크래프톤, 삼성전자 이게 만났다 그랬죠. 그죠? 만나서 돈이 720조 투자하려면 돈 끌어모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 왔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별 볼 일 없었고 카카오와 조금 오픈 AI 요 서비스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것도 이런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전략적 제휴 투자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갖게 되죠. 그죠? 네 사업 국내에서만 하라. 뭐 이런 듯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반짝반짝 하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관심이 안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변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죠? 엔비디아 밤에도 켜져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 꺼졌다. 이 얘기 이전에 했었죠. 옛날 옛적에.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바뀌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노동시간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보인 부분. 그래서 반도체를 사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류가 정말 바뀌어지는지 그저 친기업적으로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사실 12월 달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이야기했죠. 예산안 부분 때. 그죠? 방위비 예산을 너무 깎았다. 그죠? 야당이. 그래서 당분간 저는 방산 쪽에는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방산 부분도 그죠? 사실 방산에 그죠? 방산물자 수출할 때 국회 동의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이런 거를 야당이 내고 또 그런 가운데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지연 처리하고 이러던 야당이 바뀌었어요. 그죠? 어제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서 K방산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럼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하죠. 그죠? 왜?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였고 어제 실적 발표한 LIG 넥스원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그리고 현대로템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 속에서 원전도 아직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딥시크하고 그리고 또 관세 이걸로 해서 시장의 섹터의 변화가 일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 변화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추종할 건지 그죠? 아니면 실적을 믿고 지금 지루하지만 뉴스가 없어서 답답한 섹터와 종목들을 갖고 갈 건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진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